안녕하세요. 청계고원 강사 이예원입니다. 첫 번째 중간고사 끝이 났는데요. 이번 중간고사 총평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가오는 기말고사반 제가 어떤 방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의 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이 정책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등급제도 바뀌고 여러모로 이제 강사도 학교 선생님도 학생도 다 처음인 시험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휘문고뿐만 아니라 단대부고나 뭐 경기고나 중대부고나 많은 학교들 내신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나 학교들의 내신 스타일이 또 바뀌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일단 시험 범위 자체는 많이 때려놓고요. 막상 뚜껑 열어보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 말은 학교 교사분들도 아직은 방향성을 잡지 못했으니까 일단은 조금 쉽게 한번 내보신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리고 있냐면요. 휘문고는 역시 휘문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휘문고만큼은 그 루트를 따르지 않았더라고요. 휘문고는요, 그중에서도 꽤 변별력을 가져간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어렵게 느꼈을 만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시험이었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변별력을 계속 가져가는 시험을 쳐본 학생들이 결국 시험 실전 능력이 또 길러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휘문고 첫 번째 시험 자체를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말씀을 드리면요. 서술형이 빠졌다는 부분도 특이할 만한 점이에요. 우리 학교의 어떤 아이덴티티라고 한다면 원래는 이 논술형에 가까운 서술형이 좀 특징적인 학교였는데 이번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서술형 대신에 서답형이나 단답형으로 문제를 바꾸려는 의지가 돋보였고요. 또 난이도 조절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셨냐? 특유의 긴 길이의 선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셨어요. 그리고 고기형 문항을 또 역시나 그대로 유지를 함으로써 이런 부분에서 난이도를 가져갔고 변별력을 가져간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변별력이 결코 낮지는 않았던 꽤 있었던 중상 정도의 시험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아이들 중에서 체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막상 답안지로 채점을 한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점수 잘 안 나왔던 학생들 많았죠. 보통 이런 스타일의 시험을 치고 난 학생들은 대부분 다 엄마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요. 보통들은 얘기를 해요. 특히나 첫 번째, 두 번째 시험까지도 본인들의 국어 실력을 잘 몰라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국어 조금만 해도 성적도 잘 나오고 본인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가 체감이 안 되거든요. 놀랍게도요. 이게 2학년 때까지도 자기 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는 학생들 꽤 많습니다. 특히나 저한테는요. 2학년 수강생이 훨씬 많습니다. 2학년 수강생이 단순히 수강생의 수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요. 제 2학년 수강생의 70% 이상이 구체제에서 2등급 이상인 학생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 체제에서는 1등급인 학생들이 70% 이상 저를 계속해서 찾아주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제가 내신반을 굉장히 내실 있게 꾸려간다는 어떤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학년 되면은요, 이 수업을 보는 눈이 좋아져서요, 단순히 단기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 수업을 선택하지는 않아요. 자기의 어떤 국어 구멍을 정확하게 메꿔주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국어 실력이 늘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하는 게 보통 2학년 상위권 학생들의 어떤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충분히 상위권 학생들의 선택을 꾸준하게 받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단순히 이런 단기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휘문의 어떤 스타일도 정확히 알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강사이기 때문에 또 이런 아이들이 저를 또 계속해서 찾아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가 봤을 때, 이런 첫 번째, 이런 중간고사, 이런 느낌의 시험 있죠? 이런 느낌의 시험은 아마 최상위권이 아닌, 이제 보통의 그냥 학생의 경우에는, 나쁘지 않았는데 점수는 왜 이렇지? 이런 식의 시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단순히 우리 아이 그냥 부족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고 메꿔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또 휘문의 국어입니다. 자, 그러면 중간고사 총평을 제가 영역별로 한번 풀어서 말씀을 한번 해보자면요. 먼저 문법, 문학, 우리는 비문학이 나오는 학교는 아니죠. 그래서 문법, 문학, 그리고 부교재 이렇게 총 세 파트로 한번 나눠봤고요. 전반적으로 중상 정도로 영역별로 큰 난이도 차이는 없었습니다. 일단은 문법에서 의문만 들어갈 줄 알았는데 문법 요소에까지 들어가서 이번에 문법의 시험 범위는 상당히 많았어요. 특히나 첫 번째 시험부터 이렇게 문법의 범위를 많이 때려 넣는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변별력을 가져가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따로 무료 특강까지 깔아서 문법 철저하게 공부시키고 아이들 들여보냈거든요. 개념의 구석진 곳, 예를 들면 사학교에서 보통 출제를 잘 안 하는 아주 그냥 꼼꼼한 개념까지도 출제를 하는 걸로 원래 휘문고는 이제 유명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그 출제 경향, 그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셔서 예를 들면 이제 수능에서 나올 법한 굉장히 구석 개념까지도 아주 꼼꼼하게 출제를 하셨고요. 또 문제 스타일이 좀 독특합니다. 휘문은 단순히 개념을 구석구석 출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 스타일에 변주를 주는 걸로도 저는 좀 특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문제 스타일의 변주를 준다는 건 시험장 안에서 그 문제의 논리를 정확하게 습득을 하고 적용을 하는 능력까지도 평가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의 이 보기의 논리에서 예를 들면 학생 A가 오답에 말하는지 정답에 말하는지 이런 여부를 따져야 된다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문제 자체에서 게임의 어떤 상황을 줍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서 이 학생이 이어 적기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어 적기를 해야 하는지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문법의 개념하고 같이 연관해 지어서 문제를 내는 걸 참 좋아하세요. 이게 단순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는 그냥 쉬울 것 같은데 하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이런 논리를 내가 이 자리에서 습득을 해야 되는 문제를 맞닥을 뜨리면요. 좀 당황할 수가 있고요. 시험 운영 능력에서 정확하게 좀 훈련이 안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막상 내가 뭐 개념을 모르는 건 아니니까 문제를 풀었는데 어라라 이렇게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서 이런 부분에서 실점이 있는 경우가 있을 테니 한번 우리 아이 시험지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답형 문항이 이번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실수 유발형이에요. 왜냐면 서답형 유형에서 부분 점수가 쭉 나열이 돼서 한 5개 정도의 세부적인 어떤 의문의 어떤 변동 현상의 이름을 잘 적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꼼꼼함이 좀 부족한 우리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좀 연습을 하고 또 다시 한번 검증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학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문학에서 의외로 아마 실점이 나오는 아이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도 워낙에 문법은 이제 남자 아이들이고 또 제가 무료 특강까지 깔아가지고 아주 그냥 뭐 훈련을 꼼꼼하게 시켜가지고 들여보냈기 때문에 문법은 생각보다 뭐 문제 자체의 논리를 잘만 이제 습득을 한다면 나쁘지 않았다고들 이제 회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학만큼은 내가 이렇게까지 틀릴 줄을 몰랐다라는 학생들, 특히나 뭐 외부 학생들도 상담 한번 지금 들어온 학생들 얘기해보면 다들 문학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시험 범위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문법은 시험 범위가 많았지만 문학은 시험 범위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난이도가 꽤 괜찮았어요. 꽤 높았어요. 이유는 선지가 정말 길어요. 우리 학교 선지가 긴데 그 선지가 긴 게 무의미하게 긴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유의미한 길이로 길어졌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검증해야 되는 요소가 적어도 3가지 이상이에요. 하나의 선지가 아마 시험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선지 하나가 3줄짜리 선지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안긴 문장, 이어진 문장의 정보들을 모두 꼼꼼히 검증을 해야지만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그런 선지를 역시나 구사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에 있는 정보만 검증해서 될 게 아니라 이 정보 각각을 검증을 하고요. 또 정보 간에 이어진 부분도 어색하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검증을 해야지만 정답이 걸러질 수 있는 그런 꽤 좋은 문제들이 좀 몇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이제 저는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역시나 제가
첫 번째가 이제 선지가 긴 문제가 이제 휘문의 어떤 특징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휘문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보기형 문항을 정말 사용을 잘 하십니다. 이번에 외부 작품이 안 나왔거든요. 외부 작품이라고 한다면 처음 보는 문학 작품 있죠. 문학 작품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은 외부 작품이 나오면, 이건 내가 처음 보는 문학 작품이야. 어려워. 체감 난이도가 막 올라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외부 작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풀만한데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우리 아이가, 점수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틀린 문제가 있다면 4번 아니면 6번이 아닐까라고 제가 짐작을 합니다. 이유는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킬러 문항이었는데, 난이도가 높은 보기형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외부 작품은 아닐지라도 아예 비문학 지문이 이제 보기에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근데 제가 질이 좋다고 생각하는 보기형 문항은 어떤 문항이냐면요. 수능형 문항이에요. 다시 말해서 보기의 정보를 시험장 안에서 꼼꼼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내가 내신형으로 아무리 텍스트, 이제 문학 작품을 공부를 하고 들어갔어도 시험 문제가 안 풀리는 문항이 저는 좋은 문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험장 안에서의 독해력을 측정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총 두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선생님께서 변별력을 이 문제 두 문제에서 충분히 가르려고 시도를 하셨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이제 반가웠습니다. 이제 만약에 우리 아이가 4번 혹은 6번을 틀렸다면 이게 휘문만의 킬러 문항이고 이 킬러 문항만 따로 또 연습할 필요가 있구나. 결국에 이런 문항의 스타일이 이제 수능형 문항으로 또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문항을 지금 정복해 놓지 않으면 이거 계속 2학년 때까지 발목 잡히고요. 수능 때까지도 계속 발목 잡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 자체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게 딱 지금 이 시기부터 필요한 어떤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답형 문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요. 요점 정리 중심의 서답형 문항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문학 작품, 예를 들면 뭐, 윤동주의 작품에서 뭐 쉽게 쓰여진 시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점 있죠. 그런 요점이 그냥 서답형 문항으로 쏙쏙 들어가 있어서 이제 작품 자체를 잘 정리한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서답형 문항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교재인데요. 이게 부교재가 계속해서 우리 학교가 써왔던 부교재를 이제 쓰셨어요. 근데 이번에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있다면 부교재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출제 비중이 단순히 이제 뭐 단어 단순 암기 문제가 아니고요. 학교에서 수업은 안 했는데 이제 요 내용을 심화해가지고 변형 문제로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몇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교재도 앞으로 꼼꼼하게 생각보다 이 변형 문제까지도 충분하게 학습을 한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이번에 아마 중간고사 한 번 딱 진하게 경험하고 느꼈을 거예요. 아마 다른 학교들은 문제가 좀 평이하게 나온 편이라 본인의 국어 실력이 정확하게 감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리 이번에 휘무는 중간고사가 아주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으나 충분히 고등학교 국어는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로는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느꼈다면 앞으로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한 세 가지 정도의 요점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첫 번째로는 우리 휘문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 안에 모든 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단순히 앞에서 강사가 막 설명을 잘하고 자료를 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이 정말 이 내용을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 안에 이 강사와의 피드백을 통해서 결국엔 이런 거는 국어는요, 어머님들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강사와의 라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언어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강사의 언어를 닮아가면서 학생의 국어 실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사랑 이 시험 기간 안에 충분하게 피드백을 폭발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을 모든 각도에서 다 설명할 수 있도록 내 걸로 연마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 운영 능력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학교의 어떤 특징일 뿐만 아니라 수능에서 시험 운영 능력 너무 중요합니다. 내용 자체를 아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요. 시험 운영 능력은 그걸 보조해주는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시험 운영 능력은요, 이 시험장 안에서 시간 분배를 하는 거, 그리고 특정한 선지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국어는요.
자, 그럴 때 이 선지를 그냥 계속 읽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혹은 별표 쳐놓고 넘어가면서도 계속 그 문제를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시험 운영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마다 다 달라요. 정말 뭐 100명의 학생 있으면 100명의 어떤 특징이, 100개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를 알아봐주고 정확하게 교정해줄 수 있는 건 딱 1학년, 2학년 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2학년 학생들이 특히나 등급 높은 학생들이 저한테 막 온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저한테 온 구체제 2등급 학생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 국어 실력이 결코 나쁜 건 아닌데요. 문제를 틀려오는 걸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2학년쯤 되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1학년 2학기 기말 때부터 이게 뚜렷합니다. 본인이 틀리는 경향이 보여야 돼요. 근데 구멍이 많은 학생들은요, 학습 공백이 많은 학생들은요, 2학년 될 때까지 본인의 약점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양치기로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성실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양치기로 문제 풀고 자료 달달 외워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들은요, 선생님, 저는 내신 등급은 나쁘지 않은데 수능 등급 왜 안 오르죠? 이렇게 대부분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이 학생들을 겪어보면 생각보다, 이런 부분을 몰라? 할 정도로 학습 공백이 꽤 많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사상 누각식으로 이 학원 저 학원 옮겨 다니면서 스킬 그냥 습득하는 식으로 국어를 하잖아요. 처음 단기적으로는 성적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이거 정말로 어머님들 겁을 들이는 게 아니라 2학년 때 정말 뚜껑 열어보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인들이 이제 캐치할 수 있는 정도가 이제 2학년이거든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가지고 저한테 오는 경우가 많아요. 1학년 때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워낙에 이제 저한테 와주시는 분들은 이제 되게 이제 교양이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라 저를 알아봐주시고 학부모님들께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경우가 많지만 2학년만 돼도 본인이 찾아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진작에 이렇게 강사님하고 피드백을 계속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면 훨씬 좋았겠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휘문의 어떤 내신 스타일이 학습 공백을 메꿔놓지 않으면 어딘가에서 틀릴 수밖에 없는 시험이고요. 또 다행인 건 그런 어떤 휘문의 내신 스타일이 수능에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 내신을 꼼꼼하게 다져놓는 게 우리 아이가 정시형 아이일지라도 정말 필요한 어떤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내용 학습뿐만 아니라 문제를 보는 눈 자체를 좀 기르도록 시켜요. 메타적인 어떤 인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문제 자체를 보는 눈이 길러진다는 건 처음에 막힐 수 있어요. 시험장 안에서, 내가 지금 정답이 안 보이는데? 당황할 때 자기가 꺼내들 수 있는 무기가 일단은 이 문제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지? 이 문제는 보기에 힘이 센 문제인가? 아니면 선지를 내가 꼼꼼하게 검증해야 되는 문제인가? 이런 식으로 약간의 큰 그림을 봐주고 다시 깊게 들어가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문제를 보는 눈은 시험 운영 능력으로도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 자체를 보는 눈을 기른다는 거 1학년 때 무조건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랑 꾸준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능력률이 거의 90%가 넘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하고 계속 긴 호흡으로 라포를 쌓으면서 가다 보면 제가 문제를 보는 눈이랑 학생들이 문제를 보는 눈이 너무 많이 닮아가요. 나중에는 이 학생들이, 선생님, 이 문제는 이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문제네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피드백을 줄 만큼 그렇게 되면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한테 이제 휘문 1학년 마지막 시험 있죠? 2학기 마지막 기말고사 때 정말 100%가 다 올랐습니다. 성적이요. 서술형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 성적이 올랐고요. 1등급으로 들어온 학생이 전체의 30% 이상일 만큼 굉장히 좋은 성과가 결국에 이 국어라는 과목은 길게 가져갔을 때, 그리고 전공법으로 꼼꼼하게 공백을 채워 나갔을 때 배신하지 않는 과목이라는 어떤 방증인 것 같아서 저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어떤 성과였고요. 아이들도 거기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학습 동기라든지 아니면 국어 실력이 한 단계 확 올라간 그런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교재를 짜 넣고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예시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저는 매년 그리고 이제 매 주마다 당연하게도 이제 교재를 학교의 어떤 공부 방향에 맞춰서 그리고 교과서에 맞춰서 이제 개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특히나 모르는 부분 있죠. 특히 남자아이들, 이과형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가르쳐 놔도 선생님, 그래서 문제 어떻게 푸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브레이크 다운을 하기를 원해요. 제가 거기에 맞춰서 저도 결국에 그런 부분을 쪼개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논리적으로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고 만약에 이렇게 안 풀 경우에는 기장의목이 이걸 한번 가져와 보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로 계속해서 접근을 해주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문법 좀 어려워해도 결국에는 자신감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또 문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교재를 짜 넣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교재의 어떤 예시를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직보 때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자료의 예시인데요. 요거는 이제 손필기 자료입니다. 이 손필기 자료에는 이제 각 반별로의 필기 자료뿐만 아니라 작년이나 아니면 우리 학교의 기출 경향상 중요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죠. 특히나 이번에 서답형 문항이 좀 강조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서답형 문항에 써놓을 수 있는 키워드 있죠. 그런 키워드들 암기하라고 여기다가 키워드 중심으로 넣어놔서 아이들 암기시켜가지고 이제 시험장 보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아이들한테 충분하게 이제 소화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신경 써서 좀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어떤 내신 대비반 강조점은 사실 앞서서 이제 총평이나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강사가 직접 운영하는 클리닉인데요. 결국 국어라는 과목은요, 언어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강의는 강사가 하고 클리닉 질의응답은 조교가 하고 이거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제 어떤 운영 철학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요, 어머님들, 클리닉 운영하는 이 에너지가 수업 운영하는 에너지랑 거의 비슷하고 어쩌면 더 들어요. 왜냐하면 학생별로 그리고 학교별로 수준별로 클리닉지 다 따로 나가고 질의응답 제가 직접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저한테도 조교가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직접 질의응답을 하는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국어라는 과목은 결국 강의를 하는 강사의 입에서 질의응답이 나와야지만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우리 아이가 문학에서 틀려오는 이유는 융통성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융통성을 어떻게 기릅니까? 질의응답을 계속해야 돼요. 피드백을 계속 줘야 돼요. 단순히 사전 이거 외워, 단어 외워 한다고 문제 맞춰오는 거 아닙니다. 그거 우리 아이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요. 융통성이 없어서예요. 근데 그런 융통성은 결국에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와 폭발적으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을 때 쭉쭉쭉 올라가는 게 융통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저는 자료 많이 주는 거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이들 불안도가 높아져요, 점점. 내가 못 푼 문제, 혹은 내가 충분히 소화하지 않은 문제, 아무리 농땡이라도 그거 마음속으로 알고 있어요. 시험장에서 뭔가 탁탁 걸리는 문제 나오죠. 그때 생각나요. 내가 그때 그 문제 풀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혹은 이게 자료가 많아지면 문제가 재미가 없어요. 결국 돌고 돌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거 굳이 안 풀어도 되겠구나. 꼼수 부려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만 선별해서 주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효율적으로 자료 주는 거 저는 여기에 꽤 많은 에너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아까 이건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개념 학습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시험 운영 능력 있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 문제 풀려놓고 개입이 필요한 아이들은 개입을 하고요.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아이들은 끝나고 제가 남겨서 너 아까 이런 부분 너무 선지 5번 문제 예를 들면은 너무 그거 계속 반복적으로 읽던데 그거 왜 그랬던 거야? 진짜 집착합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요. 저 보고 계셨어요? 그만큼 아이들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푼지 시간 분배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보는 강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도 신경을 써야지 결국에 시험 성적 오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단기적인 내신 시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장기적으로 국어 실력 자체를 기르는 수업을 지향을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겠지만요. 또 지키기가 어려운 거이기도 해요. 하지만 타협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 계속 이 학생이 어느 정도의 지점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 제가
긴 눈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또 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이제 제가 봐주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알아주는 2학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이런 거 제가 지치지 않고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데요. 이제 학생과의 피드백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동시에 학부모님들께 이런 부분들 제가 직접 피드백 드리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문자를 제가 직접 쓰고 있습니다. 물론 성적 입력이나 이런 것들은 조교가 하는데요. 단순히 뭐 이 학생 숙제 안 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건 조교시키고요. 대신에 이 학생이 어느 정도의 실력에 도달했는지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여기 맨 오른쪽 사진에 이제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특히나 어떤 선지에서 많이 걸리는지 어휘적인 능력에서 부족하다면 이런 어휘집을 추천을 드리고 혹은 문법의 기본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클리닉 때 제대로 채워서 보내겠다. 이런 식의 피드백은 조교가 아닌 직접 이 학생이랑 수업을 진행하고 호흡을 한 강사만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녹여서 제가 직접 매주 이제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또 저의 어떤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알아봐 주시고 계속해서 이제 등록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신 대비반 시간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희문고 1학년 반은요,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있고요. 제가 직접 진행하는 클리닉은 학생들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약속을 잡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간 변동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마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 목요일, 금요일 3시부터 9시 사이에 하고 있고요. 보통 아이들이 자기들이 알아요. 자기한테 도움되는 클리닉인지 아니면 그냥 시간 때우기용 클리닉인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클리닉이기 때문에 출석률은 100%입니다. 다른 학원 클리닉 빠지고 저한테 오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진행하는 클리닉 빠지면 자기들이 손해인 걸 알기 때문에 출석률은 상당히 좋은 것도 또 제가 기뻐하고 있는 포인트이고요. 또 이제 개강일은 다음과 같고 6 플러스 1회로 제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휘문고 1학년 첫 번째 시험을 출제 경향하고 제가 기말 내비반 어떤 식으로 또 운영을 할 건지를 설명을 다 마친 것 같은데요. 말씀이 좀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네, 그러면 좋은 기회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